여러분들은 자신의 계좌에 얼마가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개인이 바라보는 구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많은 분들이 돈이 부족해서 좀 더 기다려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투자가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냥 있는 돈, 내 처지에 맞게 무조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이익이라도 만들고 또 다른 투자를 자꾸 해나갑니다. 그런 후에 결국은 자신이 구상한 그곳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다리면 이미 늦어버린다. 지금 바로 내 처지에 알맞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지금 현 처지는 강력한 용수철을 꽉꽉 눌린 상황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여러 말들과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를 나쁜 일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라는 것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권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까지 했던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매는 매매와는 다릅니다. 경매는 국가가 법률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공식적인 매각 절차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허용된 방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끔 정말 돈이 되는 물건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도 바로 그런 유형에 속합니다. 이 물건은 전철역까지 도로로 3분이면 도달하는 위치에 있어 사실상 역세권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자리입니다. 이 말은 곧 다가구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대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지금 감정가 대비 64%까지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은 현재 30명으로 조사되어 있고 사용 승인도 불과 7년 전에 난 건물입니다. 완전한 신축은 아니지만 사실상 손볼 곳 없이 바로 운용이 가능한 신축급 상태의 건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 오늘 소개해드릴 이 물건을 낙찰만 받는다면 평생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물건입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말이 가능한지 권리 분석과 배당 구조를 통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2024타경 11만 1344사건입니다. 물건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0-45번지에 자리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감정가는 33억 6,149만 6,600원으로 평가되어 있고 현재는 3회차까지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64% 수준인 21억 5,135만 7천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번 매각기일은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찰이 진행됩니다. 대지 면적은 약 271제곱미터, 약 82평 정도의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고 건물 연면적은 약 658제곱미터, 약 199평 규모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약 2억 1,514만원을 준비하셔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매각하는 구조이며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진행되는 일반적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2차례 유찰이 진행되었고 이번이 세 번째 입찰로 감정가 대비 상당히 낮아진 가격에서 도전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물건입니다. 이제 구조와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생활권이 이미 완전히 형성된 구간에 자리하고 있고 큰 길로 바로 빠질 수 있는 골목형 주거지 안쪽에 들어가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장승배기역이 매우 가깝고 실제 이동 동선으로도 전철역까지 도보 3분 정도면 닿는 거리입니다. 여기 가깝다는 말은 단순히 편하다가 아니라 다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임대 수요가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출퇴근 수요, 학생 수요, 12인 가구 수요가 끊기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생활형 근린시설들이 함께 섞여 있는 전형적인 주거 혼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인적이 완전히 끊기는 외진 자리가 아니고 생활 동선이 계속 살아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인근에 학교가 위치해 있고 버스 정류장과 대중교통 접근성도 무난한 편이라 임차인 모집 자체가 막히는 입지는 아닙니다. 이제 토지와 도로 조건을 보겠습니다. 토지는 상도동 360-45번지와 360-46번지 이렇게 두 필지가 일단으로 붙어있는 형태이고 전체 대지 면적이 약 271이 평으로는 약 82평 수준입니다.
지형 자체는 인접지와 높이 차이가 크지 않은 평탄한 편에 속하고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입니다. 진입도로는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이런 다가구는 결국 차량 진입이 실제로 되느냐, 물건 반출입과 주차 동선이 어떠냐가 체감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4m 도로 접함은 임대 운영 측면에서 기본은 갖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범주로 읽히는 구간이고, 이런 지역은 주거 수요가 유지되는 대신 개발 규정과 제한도 함께 따라오니 신축 증축을 꿈꾸기보다는 현재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관점이 더 맞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구조를 보겠습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올라간 형태입니다. 사용 승인은 2018년 8월 29일로 확인되어 비교적 연식이 짧고, 외관 사진을 보셔도 최근 준공된 다가구 특유의 깔끔한 외장 마감이 잡혀 있습니다. 외벽은 석재 붙임 등으로 마감되어 있고, 내부는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는 세시창호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펙은 결국 임대에서 수리비가 크게 들어가느냐, 들어가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로 이어지는데, 최소한 노후 빌라처럼 전면 올수리가 필수인 타입과는 결이 다르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세대 구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상으로 지하에는 101호부터 106호, 1층에는 201호부터 206호, 2층에는 301호부터 306호, 3층에는 401호부터 406호, 4층에는 501호부터 505호로 표시되어 있어 호실이 촘촘하게 쪼개진 다가구 운영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한두 세대의 임대가 끊기더라도 건물 전체 수익이 한 번에 흔들리는 구조가 아니라 다수의 임차인이 분산되어 있는 분산형 임대 구조라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제시외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4층에 판넬조 판넬 지붕 형태의 제시외 건물이 두 동으로 확인되고, 면적이 각각 약 14.06기와 53.452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시외 부분은 실제 사용 형태, 현황 이용 상태, 그리고 정리 가능성에 따라 가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면적이 추가라고만 보지 마시고 현재 임대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향후 정리 유지에 리스크가 없는지를 같이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시외가 있다는 것 자체가 건물 활용의 폭을 넓혀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서 임대 운영 파트에서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면 설득력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4층 부분에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자료를 보면 4층의 판넬조 판넬 지붕 형태의 위법이 확인되고, 면적이 각각 약 14제곱미터, 약 4평 수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통상적으로 옥상이나 최상층 일부를 증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가 붙게 됩니다. 이 표시가 왜 중요하냐면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추후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은 임대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위반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실제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지, 철거가 필요한 구조인지 아니면 현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지를 현장 확인으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성화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런 위반 건축물 표시가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나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런 위반 요소 때문에 경쟁이 줄어들고, 그 결과 낙찰가가 더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위반의 정도와 정리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단순히 위반 건축물이라는 한 줄로 포기할 물건이 아니라 뒤에서 수익 구조와 철거를 놓고 판단하셔야 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 위법 건축 부분 자체를 하나의 금전적 이익으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법 부분이 없다면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의 구조와 입지는 다가구 임대가 잘 돌아가는 조건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가까운 생활권, 주거 밀집 지역의 임대 수요, 비교적 짧은 사용 승인 연식, 그리고 다수 호실로 분산된 임대 운영 구조까지 이 네 가지가 한 세트로 맞물려 있는 물건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외형과 입지가 실제로 돈이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갈라놓는 핵심인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권리관계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상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는 2018년 9월 11일에 주식회사 다진NPL 대부가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10억 2천만 원으로 이 권리가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 근저당권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모두 소멸하게 되는 구조이지만 앞의 권리는 인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원에서 조사된 등기부에는 선순위 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부를 보시면 이 말소기준 권리 이후로 다수의 임차권 설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차권들은 모두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즉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이며 낙찰자가 추가로 떠안아야 할 권리 부담은 없는 깨끗한 권리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임의경매로 진행되고 있으며 청구 금액은 약 8억 5천만 원입니다. 말소기준권자인 금융기관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 절차 자체도 일반적인 금융기관 경매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작성한 현황조사서와 전입세대 열람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 건물에는 약 30명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22번 임차인 유오의 가장 빠른 전입으로 2018년 9월 19일입니다. 하지만 이분 역시 근저당보다 늦은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30명의 임차인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한 후순위 임차인들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모두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현황조사서 비고란을 보면 실제 현장에서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점유자가 일부 다른 경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직접 대면 확인이 되지 않아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조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낙찰 전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점유관계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설정된 근저당권이며 그 이후의 임차권 및 권리들은 모두 낙찰과 동시에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부상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는 상태이며 임차인들도 대부분 후순위 구조이기 때문에 권리관계 자체는 비교적 깔끔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점유자 일치 여부는 반드시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로 이어지는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건 최저입찰 금액은 21억 5,135만 7천 원입니다. 조건은 1주택 보유자가 일시적 2주택 처분 조건부로 본 물건을 낙찰받는 상황입니다. 이때 10.15 대책 기준으로 본 물건 가격은 21억 구간, 즉 15억 초과 25억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은 LTV 40%를 적용하더라도 정책 상한선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4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제 실제 자기 자본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가 21억 5,135만 7천 원에서 대출 4억 원을 제외하면 낙찰자가 준비해야 할 순수 매매대금 자기 자본은 21억 5,135만 7천 원에서 4억 원을 뺀 17억 5,135만 7천 원이 됩니다. 이제 취득 관련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본건은 주택 취득이므로 총 세율은 3.5% 구조이며 취득세 3.0%,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로 구성됩니다. 낙찰가 21억 5,135만 7천 원에 3.5%를 적용하면 취득 관련 총 세금은 7,529만 7,495원이 발생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취득세는 6,454만 710원, 지방교육세는 645만 4,071원, 농어촌특별세는 430만 2,714원이며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총 7,529만 7,495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대비용을 더하겠습니다. 법무사 비용 100만원, 기타 비용 50만원으로 부대비용 합계는 150만원입니다. 이제 전체 투자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수 매매대금 자기자본 17억 5,135만 7천원에 취득 관련 세금 7,529만 7,495원과 법무사 비용 100만원, 기타 비용 50만원을 더하면 총 필요 투자금은 18억 2,815만 4,495원이 됩니다. 즉 형님이 이 물건을 최저가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4억 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준비해야 할 총 현금은 약 18억 2,815만 원이며 본 물건의 총 투자금은 22억 2,815만 원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내 명의로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지 아셨나요? 물론 경매는 경쟁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가입이란 글자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 분석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들여 제작합니다. 부디 구독 한번 클릭하셔서 채널이 더욱 발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알려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금융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출금은 4억 원이고 연이자율 4%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4억 원 곱하기 4%로 계산되어 1,600만 원이 됩니다. 이를 월 기준으로 나누면 1,600만 원 나누기 12개월이므로 월 이자는 약 133만 원 수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계산하겠습니다. 총 필요 투자금은 18억 2,815만 원이었고 이 금액에 연 4%를 적용하면 연간 자기자본 이자는 18억 2,815만 원 곱하기 4%로 계산되어 약 7,312만 원이 됩니다. 이를 월 기준으로 나누면 7,312만 원 나누기 12개월이므로 월 자기자본 이자는 약 609만 원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전체 금융비용을 합쳐보면 대출이자 월 약 133만 원에 자기자본 이자 월 약 609만 원을 더해 총 월 금융비용은 약 742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대출이자 1,600만 원과 자기자본 이자 7,312만 원을 합쳐 총 연간 금융비용은 약 8,912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이 물건을 낙찰받고 얼마나 많은 수익이 발생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보증금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보증금 총액은 28억 8,650만 원입니다. 이제 이 보증금을 가지고 금융 흐름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은 낙찰 시 대출 4억 원을 사용하게 되므로 임차인 보증금에서 이 대출금 4억 원을 먼저 상환합니다. 28억 8,650만 원에서 대출금 4억 원을 상환하면 남는 보증금은 24억 8,65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이 남은 돈에서 낙찰자가 실제로 투자했던 총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총 투자금은 22억 2,815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회수하면 24억 8,650만 원에서 22억 2,815만 원을 뺀 금액이 남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2억 5,835만 원이 남게 됩니다. 즉, 이 물건은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고도 현금이 2억 5,835만 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 남은 돈을 그냥 두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구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연 4% 금리로 예치한다고 가정하면 2억 5,835만 원에 연 4%를 적용할 경우 연간 이자는 1,033만 4천 원이 발생합니다. 이를 월 기준으로 나누면 월 약 86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제 여기에 기존 월세 수익을 더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세 총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따라서 월세 250만 원의 예치금, 이자 86만 원을 더하면 최종 월 현금 흐름은 약 336만 원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 물건은 투자금 22억 2,815만 원을 전부 회수하고도 2억 5,835만 원의 현금이 남고 이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월 이자 약 86만 원이 발생하며 여기에 기존 월세 250만 원을 더하면 매달 약 336만 원의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즉, 투자금은 모두 회수하고 매달 3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물건을 3년 보유 후 감정가 수준으로 매각하는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이 물건에 실제로 들어가는 총 투자금은 22억 2,815만 원입니다. 그리고 3년 후 감정가인 33억 6,149만 6,600원에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단순 차익은 33억 6,149만 6,600원에서 총 투자금 22억 2,815만 원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 결과 형님의 단순 차익은 정확히 11억 3,334만 6,600원이 됩니다. 이제 이 차익에 대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겠습니다.
형님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고 3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채운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전체 차익 중에서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가주택 안분 계산을 통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전체 차익 11억 3,334만 6,600원에 양도가에서 1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가로 나눈 비율을 곱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 7억 2,875만 9,871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3년 보유 및 거주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 24%를 적용하면 공제 금액은 1억 7,490만 2,369원이 됩니다. 이를 차감한 양도소득 금액은 5억 5,385만 7,502원이 나오고 여기서 기본공제에 250만 원을 추가로 빼면 최종 과세 표준은 5억 5,135만 7,502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세율표상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세율 42%와 누진공제 3,540만 원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의 42%를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그 결과 양도소득세는 1억 9,617만 151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1,961만 7,015원을 더하면 형님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은 2억 1,578만 7,166원이 됩니다. 이제 최종 정산을 해보겠습니다. 형님의 단순 차익 11억 3,334만 6,600원에서 최종 세금 2억 1,578만 7,166원을 차감하면 형님 손에 실제로 남는 최종 순수익은 9억 1,755만 9,434원이 됩니다. 즉, 이 물건은 총 투자금 22억 2,815만 원을 넣어 3년 보유 후 감정가 수준으로 매각할 경우 세금을 모두 정리하고도 약 9억 원 이상의 순수익이 남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물건의 권리 분석부터 금융 흐름, 그리고 3년 보유 후 매각 시 최종 수익 구조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경매는 단순히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숫자를 정확히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벌게 되는 시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만 보고 들어가면 위험하지만 이렇게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면 누구나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전경매연구소에서는 이런 실제 돈이 되는 물건들을 중심으로 숫자와 권리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분석을 계속해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돈 되는 경매 물건을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일반 공개 전에 먼저 올라오는 핵심 물건들과 보다 깊이 있는 분석 영상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경매를 공부하다가 길을 잃는 것보다 이미 검증된 자료와 분석을 보면서 따라오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멤버십 참여가 실전경매연구소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 더 좋은 물건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전경매연구소였습니다.